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아, 되게 이제 겨울이 찾아온 한 주인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근황 토크? 아련. 저는 오늘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오자마자 이렇게 드리쌤한테 책도 선물 받고 그리고 오늘 종강을 했거든요. 마지막 학기를 끝마쳐서 그래서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라디오 녹음을 정말 가볍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험 기간이었으면 정말 이렇게 위축된 채로 했을 텐데 아무튼 종강에서 너무나 홀가분한 올리브입니다. 저는 실외기 위에 찾아오는 까치한테 밥 주는 낙으로 창가에 앉아있는. 들었는데 그 까치? 요즘도 와요. 그래서 제가 통밀 크래커를 조금 부셔가지고 올려놓는데 네, 그 재미에 창가에 앉아있는 게 즐거운 김라마입니다. 인연이 인연이라 해야 되나요 이걸? 연이 참 좋다. 그러니까 까치와의 만남. 예전에 얘기했던 걔네들은 제비. 다른 여름에 애예요? 보는 제비고 얘들은 그냥 집 앞에 놀러 오는 까치. 제가 새를 좀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보다. 새들이 라마쌤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쵸? 네. 먹이로 유인하는 거죠 뭐. 케미 요정. 또 라마쌤 저는 뭐 별 큰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라마쌤이 까치한테 통밀 크래커를 준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고양이한테 그 귀리 싹을 심어가지고 그 캣글라스로 주고 있거든요. 네. 환장한다는 그 캣글라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고양이가 육식만 먹는다고 하는데 풀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되게 그 식감 입맛이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리싹 같은 거 주면 안 먹고 귀리싹은 먹고 시든 거는 안 먹고 그 항상 냄새를 이렇게 탁 맡으면서 되게 미식가처럼 그 풀을 골라 먹어요. 예민한 동물이네요. 네, 맞아요. 몰랐어요. 기르기 전까지는. 저희 집 고양이는 캣그라스는 안 좋아하고 딸기를 좋아해요. 딸기. 먹는 딸기? 그 딸기? 네, 그 딸기. 으깨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진짜 처음 듣는다 그거는. 네, 그리고 참외 좋아해요. 참외. 근데 씨는 다 빼줘야 되는데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참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는 되게 안 좋아해요. 모든 그런 풀류는. 너무 신기하다. 고양이도 다 이게 다 틀리네요. 식성이. 네. 저희 이모 집 강아지는 두릅을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의외죠. 두릅. 그래서 저희가 막 두릅 왕자라고 막 부르고 그랬는데 보고 싶네요. 그래도 라마쌤이 오니까 좀 오디오가 꽉 차면서 안정감이죠. 맞아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지난 2주 동안 제가 없었습니다. 그쵸. 아련. 저번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엔지니어였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안 계시니까 저희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좀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수인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근황 토크 들었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번에 있었던 환경 뉴스를 브리핑 해드리자면 세계 2위 초국적 석유 회사와 역대급 기후 소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그 석유회사 이름은 못 얘기해드리지만 이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등의 기후 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하고요. 정부가 이제 그 탄소 줄이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린 워싱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린 뉴딜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표띠가 없는 생수 판매가 이제 허용된다고 하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빠른 속도로 여러 나라에서 사용 승인이 나면서 속도냐 아니면 안전성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혀져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서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꽤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오늘의 메인 에코 뉴스는 우리 라마쌤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바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캐나다 퀘벡주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노르웨이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30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있죠. 이 자동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였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 H사와 K사가 한 해 동안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무려 4억 100만 톤에 달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0%에 달하는 심각하다. 왜냐하면은 이 H사 그리고 K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전 세계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여하는 양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만 있는가 했더니 제주도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 이거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연기관차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연기관차는 석유와 가스를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70%라고 하니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확 와닿네요. 그죠? 네, 뉴스 공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코살롱이 다룰 콘텐츠는 바로 올해 화제가 되었던 여성 퀴어 영화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타오초라고 이제 네, 많이 부르죠.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가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인 엘로이즈의 결혼 초상화 유래를 봤는데요. 이 엘로이즈 모르게 이 마리안느가 그림을 완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책 친구로 함께 둘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 마리안느가 엘로이즈를 비밀스럽게 관찰하면서 서로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의 기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봤어요. 예, 기대하지 못했는데 소문은 듣긴 했어요. 엄청난 영화다 이러고 그 기생충 영화와 그 칸 영화제 맞았죠? 거기에서 뭐 기생충을 유일하게 조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킵은 해놓고 있었는데 여차여차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봤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좀 최근에는 그런 빠른 서사와 좀 복잡한 구조라든지 등장인물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뭐 4-5명? 요 정도와 한 옷만 계속 입고 그 되게 정지와 멈춤과 그 응시하는 영화였잖아요. 굉장히 좀 그러면서 강렬한 또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좀 저한테는 좀 정적이어서 역시 올리브 나랑 취향이 정반대야.
근데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해석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 왜냐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 해석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뜻이구나를 느끼면서 점점 이 영화의 어떤 깊이라던가 다양한 매력들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그 영화가 나중에 결국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좀 더 깊이 팜으로써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약간 대중적인 영화를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는 저한테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갈수록 좋았던 영화였어요. 일단은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쵸. 되게 유명한 여성 퀴어 영화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아가씨를 조금 떠올리면서 봤는데, 그래서 막 그런 선정적인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이제 남편 거실에서 TV 볼 때 전 안방에서 혼자 노트북을 봤거든요.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왠지 혼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약간 반성 많이 했어요. 선정적인 영화가 좀 있긴 했었겠지만 그럼 외설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순수한 어떤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도 나오고 해서 진짜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를 조금 깨달으면서 반성도 하고, 사실은 이런 퀴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좀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오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학이나 문화 콘텐츠로 여자와 여자의 사랑을 지켜보는 게 사실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머리로 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들어가서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시사나 어떤 사회면에서의 기사라던가 어떤 머리로 항상 이해를 하다가 마음으로 좀 다가간 거는 이제 처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쌤, 그래서 그 첫 여성 퀴어에 좀 이입해서 본 그 감정이 어땠는지 조금 더 말해주면 안 돼요? 궁금해서. 이거 궁금해요. 일부 마지막에 에코 서머리를 위해서 남겨뒀었는데 아껴야 되는 거였나요? 정말 이제 이거를 퀴어 영화란 하나의 장르로 보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사랑의 장르 중 하나다로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진심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봤고, 종을 넘어서, 그리고 어떤 성을 넘어서 그런 나의 이전 관계들을 좀 되짚어 볼 수도 있었죠. 와, 대단하네요. 저는 근데 아까 라마쌤이 좀 반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라마쌤의 반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영화들을 말할 것도 없고 퀴어 영화조차도 굉장히 그 남성의 시선으로 남성 감독들이 좀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쌤의 책임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남성 감독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여성의 시선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묘하게 이런 불편했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여성이 어떤 성적 주체로서 느끼는 욕망하고 그 묘하게 성적 대상화되는 느낌이 좀 미묘하게 되게 다른데 그 미묘한 부분, 그 미묘하게 그 불쾌했던 부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좀 이 감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감독이 그걸 가장 주안점으로 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영화에서 여성이 뮤즈를 없애버리자. 네, 뮤즈를 폐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좀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좀 이런 많은 그러니까 퀴어 영화를 떠나서 여성 자체가 뮤즈가 된다거나 대상화가 된 영화가 아니라 정말 주체적인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뮤즈?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뮤즈
이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뭐 단어 차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뭔가 공감하고 공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뮤즈 이러면은 그 한 대상을 뭔가 이 대상한테 내가 영감을 받아갖고 나는 이러한 창작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그냥 제공을 대상? 해줬을 뿐 같이 공명하는 사이는 이제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마 뮤즈라고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선 같이 서로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나 서로가 그 공감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 유명한 여성 예술가의 경우에는 당대에는 그 독립적인 여성 예술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 어떤 남성 예술가의 연인, 보통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가 많잖아요. 뮤즈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후에 인정을 더 받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카미유 클로델이나 이런 되게 유명한 어떤 여성 예술가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에 많이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사후에도 자꾸 그 세기의 사랑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데 물론 거기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긴 했으나 뭔가 카미유 클로델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 자체 어떤 작품성보다는 어떤 사랑? 그 뮤즈로서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서사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뮤즈랑 아까 세계에 사랑하니까 시선으로부터 생각난다. 맞아. 심시선과 그 심시선을 착취했던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마티아스인가? 네. 맞다. 뭐 디아스? 네. 그런 관계? 우리가 좀 너무나 고정관념, 프레임 이런 걸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 안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혹시 다들 뭐 인상 깊었던 씬 같은 거 있으셨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올리브스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많은데?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아까 라마쌤이 순수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달아오른다 해야 되나? 보면서 느끼셨구나. 보면서 아니 어떤 되게 엄청 야한 장면이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어떤 좀 우리가 속히 말하는 것 장면들이 없었는데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달아오르지? 생각을 했을 때 응시? 시선? 이게 진짜 맞아. 카메라 연출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 초반에 마리안느가 이 친구 이름 뭐죠? 엘로이즈? 네, 참고로 화가 주인공이 마리안느고 그리고 엘리아노? 엘로이즈. 아무튼 엘로이즈가 이제 그 딸로 나오잖아요. 그 저택의 이제 따님? 그 따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마리안느가 계속 따라가는데 계속 안 보여주다가 마리안느가 마침내 엘로이제를 쳐다봤을 때 그때서야 카메라가 엘로이제의 얼굴을 비춰주거든요. 그런 응시하는 그런 교차 편집이 저한테 나로 하여금 제가 마리안느가 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 보여줘. 막 간당간당하는 그런 편집? 진짜. 그래서 야 이게 또다시 한번 이런 촬영 기술도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보는 내가 막 어떡해 막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씬이 초반에 그 둘의 만남 씬이었어요. 그 해변가에서 바람 휘잉휘잉 불는. 맞아. 둘이 처음으로 이제 눈을 마주치는 그 장면. 맞아요. 근데 또 웃겼잖아요. 그 마리안느는 어떻게든 그려야 되니까 그 이제 초상화를 의뢰받았는데 좀 몰래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엘로이즈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몰래 그려야 되니까 흘끔흘끔 훔쳐보는 그런 건데 엘로이즈가 그 시선을 느끼고 착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맞아. 두 사람의 긴장감. 그 옆모습 프로필이 계속 약간 교차되면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긴장감 폭발된다고 맞아. 와, 진짜 좋았어요. 썸 타는 연인의 어떤 그런 시작을 엿본 느낌. 주고받는 시선 속에서 맞아요. 싹 트는 진짜 간지럽다. 뒤늦게 뭔가 알아보는 느낌. 눈빛이 약간 과거로 가 있었어. 과거를 추억하면서. 어떻겠어요? 이 응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 응시에 되게 응시라는 거를 강조하기에 딱 적합한 배우셨던 것 같아요. 눈동자가 엄청 크잖아요. 저는 서클렌즈를 켰나? 할 정도로 눈동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 눈에 약간 빨려들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 약간 바다 배경이었는지 그런지 바다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 그런 느낌.
저는 그 색감 배치도 되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바다와 흰 절벽과 빨간 드레스, 초록 드레스 그런 대비도 좋았고 마리안느와 엘로이즈가 이제 서로 조금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요. 까만 머리, 파란 눈, 까만 눈, 뭐 금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두 명을 나란히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마지막 씬에 이제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이 둘이 결국 좀 헤어지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마리안느는 알아보고 이제 엘로이즈는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가 확실치 않은 맞아요. 그렇게 끝나는데 마지막에 그 표정 연기 막 들어가잖아요. 네, 롱테이크. 막 비발디 여름. 네, 비발디 노래가 이렇게 흘러 나오면서 엄청 롱샷으로 그 표정을 다 잡아주는데 그때 막 심장 두근두근 뛰면서 알아봤을까? 안 알아봤을까? 저게 과연 음악에 대한 반응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음악을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연인을 만나는데 돌아보지는 못하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는데 어떻게든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표정? 아, 진짜? 기쁨과 슬픔과 뭔가 온갖 감정이 다 뭐 녹여져 있는 그런 얼굴? 그런 거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엘로이즈도 봤을까? 난 이런 궁금증이 계속 들었는데 다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봤을까? 저는 그 나레이션에서 마리안느가 못 봤, 자기만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드윌쌤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거는 마리안느가 뒤늦게 발견한 걸 수도 있고 엘로이즈는 봐놓고 그냥 시선을 안 돌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네. 오 새로운 가능성이다. 더 애잔해졌어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무대를 보면서 정말 무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다기보다는 저도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일단은 마리안느를 알아차렸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평소에 일상생활에 도피를 했기 때문에 그 도피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뭔가 터트리는 그런 표출하는 그런 행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여서 사실 저는 마리안느가 그냥 일방적으로 본 시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알아봤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삶에서 뭔가 빠져나오고 싶은 사실 이 엘로이즈가 계속 그 결혼하기 싫다고 했고 그 삶을 살기 싫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가 온전히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아마 그 무대를 감상하는 핑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너무 좋은 영화여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다양했던 것 같은데 저희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전반적인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면 2부에서는 사랑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거가 주제가 진짜 어떤 사랑이잖아요. 근데 좀 이 패널분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반드시 뭐 에로섹슈얼일 필요는 없고 그냥 전반적인 내가 생각하는 사랑?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랑.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죠. 이 사랑이 너무 거대한 주제가 너무 거대한 주제인가?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저는 좀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 엘로이즈가 굉장히 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마리안느를 만나면서 뭐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어차피 해야 되긴 했지만 자기 안에 또 어떤 새로운 자신만의 어떤 내면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뭐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들과의 연대를 하면서 뭐 거기 게임도 포커 같은 게임도 하고 자기도 그림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자기 내면에 갇혔던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두웠던 엘로이즈의 표정이 계속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좀 나의 내면에 숨겨졌던 것들을 좀 발견해주고 성장해주고 그거를 공감해주는 그런 게 또 사랑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세 명의 관계가. 그렇죠. 할 말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주인공 마리안느, 화가 그리고 아가씨인 엘로이즈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이름이 뭐죠? 소피 맞다. 하녀인 소피 이렇게 셋이서 이제 같이 그 섬에서 유대를 쌓아 나가는데 이 관계가 되게 끈끈하고 너무 매력 있게 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따스한 사랑의 한순간 같은 느낌? 뭔가? 거기에 사실은 그게 아마 프랑스 18세기잖아요. 그 계급 차이가 엄청난 건데 그거가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감독은 그 계급 차이를 좀 무너뜨리고 여성들의 연대를 그려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마리안느가 오기 전까지는 그 소피가 엘로이즈 아가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만큼 교류가 없었던 약간 견고한 혼자 동떨어진 성 같은 엘로이즈의 문을 열고 결국은 나중에 엘로이즈도 그 소피를 챙기고 이제 되게 돌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마리안느가 화가로서 같은 친구도 되어주었지만 화가로서 어떤 예술을 매개체로 이제 그 세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 그 다리 역할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한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힘을 발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근데 전 아까 이제 질문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사랑이 옛날에는 되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어떤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랑도 결국에는 어떤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저번 주 때 드리쌤이 어떤 인간의 어떤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감정을 단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셨는데 거기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게 저도 뭔가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도 정말 연대도 있고 유대도 있고 뭔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랑스럽다. 뭔가 사랑의 순간 이렇게 사랑이 마치 뭔가 대단한 추앙받는 그런 어떤 단어로 연결되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랑이 그렇게 어려웠나? 사랑이라는 단어 들으면 너무 어렵고 내가 감히 뭔가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사랑을 되게 해프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해, 뭐 사랑이란 거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영화도 사랑스럽지, 사랑 그 자체였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한테 사랑은 그런 의미였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사랑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자매 같은 연대였어요. 소피와 엘로이즈와 마리안느.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사랑이 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헐. H-E-R. 아니. 아니요? 헐 어이없어 할 때 그 헐. 영화 헐 헐 말고 저희 맨날 헐 하잖아요. 그 헐이라는 단어에 많은 뜻이 있잖아요. 어이없어, 화나, 배고파, 뭐 기뻐. 기쁠 때도 헐 하지 않나요? 헐 너무 좋아. 뭐 이런. 맞아요. 네, 좀 장난스럽게 얘기해봤고요. 저는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5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진한 우정 같기도 하고 그 우정도 결국 사랑이랑 동의어인 것 같기도 하고 희생인가? 뭐 많은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은 이제 희생이야라고 하는. 네, 난 아직 희생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진짜 그 올리브님 말대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되게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랑에서. 그렇다고 그게 나라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서로 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나약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함으로써 서로 치유받는 거 거기서 오는 약간 희생의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조금 부모님의 사랑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물론 부모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느끼는 사랑의 차원을 조금 뛰어넘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가끔 좀 들 때가 사랑 이상의 것. 근데 이것도 좀 이상화인가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근데 좀 뭐랄까 내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런가? 모르겠네. 부모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근데 드릴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요? 네. 막상 드릴쌤 얘기를 막상 내가 그 앞에 하니까 되게 어렵네.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떠올리면서 혹은 함께하는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근데 저도 되게 라마님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불탔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우정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인 것 같고 맞아요. 당연한 것 같고 뭔가 그 편안함 속에서 오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나? 내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내 약한 모습을 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맞아.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이게 있는 그대로 포용받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게 그게 뭐 열정적이든 편안하든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성애주의적인 어떤 시각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동성과의 관계에서도 그 무구구와 제 애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게 연애라는 틀에 딱 묶여버리다 보니까 상상력이 거기까지로밖에 못 가는 부분이 있다 해야 되나? 동성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태어났으면은 성별 상관없이 만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네, 조금 더 다른 문화에서 태어났다면? 네, 이성애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에서 태어났다면 그 문화 혹은 교육이 달랐다면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모든 책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라고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과서를 보고 자랐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저 결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평생의 어떤 너무 이제 클리셰긴 한데 평생의 어떤 동반자를 찾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 그리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과정인데 그게 단순히 이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0, 50대, 60대가 되어가면서 배우자보다는 이성인 배우자보다는 동성애 친구들 더 많이 찾지 않나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결국은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왜였어요? 또 편집은 하겠지만 더 거침없이 말해주세요. 뭐냐면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기 검열이 들어갔어. 항상 재밌어지는데. 젊었을 때는 이제 교육받아서 이성애적 그런 걸 너무 찾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서는 편한 어떤 이제 동반자를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동성 친구들 더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어떤 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어떤 그 바가 있다면은 그 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좀 발칙한 상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전형적인 성역할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이면은 더 오래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동성 친구랑 다르지 않게 뭔가 좀 잘 코드도 잘 맞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이게 성역할을 조금 덜 구애받는 사람이면 그런 역할을 좀 배우자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성애주의가 학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에서의 서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우리가 되게 여성 서사도 그렇고 퀴어 서사도 그렇고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평소에 재밌게 봤던 어떤 이런 여성이나 퀴어 작품이 있으셨는지 혹은 조금 좀 불편한 점은 뭐가 있었는지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뭐 웹툰으로 처음 접했어요. 처음 접한 게 웹툰이었는데 그게 학창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퀴어 웹툰이었는데 이게 퀴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은 게 어떤 일방적인 짝사랑이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도 될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그런 류의 웹툰이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였다면 나도 이런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5년 전이었나? 되게 오래전에 봤던 웹툰인데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 사실 제가 이쪽으로 막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밖에 안 봐가지고 맞다. 그거 그러니까 여성 퀴어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또 책으로만 또 보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느끼고 이런 거를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네요. 저는 그 아가씨를 봤었고 캐롤, 영화 캐롤 혹시 안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랬는데 그 아가씨는 물론 이제 그 서사 자체가 되게 반전에 반전이 있고 배우들도 되게 김태리가 그 영화로 떴잖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너무 훌륭했고 그래서 그런 서사는 되게 재밌었는데 여성을 너무 대상화하고 좀 남성 시선으로 뭐 이렇게 되게 섹슈얼리티를 되게 강조한 영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번에 나오는 이 타오른 여인의 초상가는 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봤다는 게 확연히 또 이번에 맞아요. 보니까 그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항상 조금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에 본 거 캐롤? 근데 캐롤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좀 비교적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낸 영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태까지 본 것 중에는 그 중에서 꼽자면 이 영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게 좀 가장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획일화되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혹은 얼굴이 동그란 사람, 통통한 사람, 날씬한 사람 등등 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초반에 막 다양한 여성들 얼굴들을 막 비춰주면서 그 제각기의 아름다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 초상화도 그 중간에 이 마리안느가 굉장히 이 사회에서 딱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초상화? 일종의 어떤 강남 성형미인처럼 그런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제 엘로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그거를 다시 그리는데 그때 완전히 그 엘로이즈라는 어떤 사람 자체가 뭔가 개성이 드러나는 초상화를 그리는 걸로 이제 그림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딱 좋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그렸을 땐 되게 살며시 미소 짓는 온화한 여성 얼굴. 맞아요. 온화한 여성의 그 약간 핑크빛 블러셔를 넣은 그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그린 거는 실제 그 배우 엘로이즈 배우의 그 특징을 되게 잘 표현한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고집스러운 듯한 표정이 드러나는 좀 단단한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너무 잘 담아낸 그 초상화를 다시 그려내는 게 맞네요. 그것도 좀 재밌지 않았어요? 그 두 명이 사랑을 할 때 직접적인 막 성행위를 묘사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서로 되게 유희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제 좀 나체 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명장면이 겨털. 맞아요. 겨털에다 약초를 바르면서 서로 그 향기를 즐기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여자들 여름 되면 제모하기 바쁘잖아요. 내추럴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누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매끈한 겨드랑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좀 만들어진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냥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여성 서사니까 생각났었던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요. 겨울왕국이 생각나고 겨울왕국에서도 안나랑 엘사의 어떤 그 자매 간의 우정도 되게 막 맞아요. 겨울왕국도 좋아했는데 거기서 결말까지도 그 안나가 살아나려면은 진정한 사랑의 뽀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언니였잖아요. 그런 결말까지 되게 완벽했던 게 기억나고 혹시 말레피센트라는 너무 좋아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이런 마녀로 나오는 되게 디즈니 만화 같은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게 백설공주를 좀 각색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백설공주를 데려간 그 마녀가 사실은 얼마나 사랑으로 이 백설공주를 키웠는가에 대한 약간 살짝 투익한 내용의 영화인데 백설공주인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내용을 좀 차용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그 이제 두 모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 여자의 어떤 관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아직 안 보셨으면 쌤 되게 저도 겨울을 맞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런 여성 서사와 어떤 여성의 아름다움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랑에 대한 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나 좀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 서사, 뭐 남성 서사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다양한 서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하고요. 이게 여성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좀 여성 창작자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올리브님이랑 좀 맥락이 비슷한데 좋은 작품을 통해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여성이 그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라마, 벌동, 올리브, 함드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